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끔찍한 사건 속으로 빠져볼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누군가 사랑에 빠진 척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개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둔 경우가 많죠.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든 친밀함을 갈망해서든 아니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시도일 수도 있죠. 하지만 속임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감정게임이 깊어질수록 그 결말은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브렌다 미켈라 가우디오 사건은 설명할 수 없는 잔혹함으로 아르헨티나 전역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학생들의 평범해 보이는 로맨스가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브렌다 미켈라 가우디오는 1995년 5월 16일 아르헨티나 카마카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3남매 중 막내딸이었고 중산층 가정의 외동딸이었죠. 두 오빠 이반과 페데리코와 함께 자라면서 언제나 그들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어머니 플로렌시아와 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브렌다는 밝고 책임감 강하며 체계적이고 결단력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교적인 환경에서 잘 적응했고 갈등을 피하고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렸죠. 상황을 중재하는 그녀의 타고난 능력으로 볼 때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심리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로 일찍 결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브렌다는 체조와 댄스에 참여하고 학교 연극 제작에도 참여하며 무대 위에 서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끌렸으며 종종 그녀의 조언을 구하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수도에 있는 명문대학에 입학하여 협상 및 갈등 해결에 중점을 두고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프로그램에서 최고의 학생 중 한 명이 되었고 교수들은 그녀에게 밝은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브렌다는 비극적인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기 전까지 수도에 머물면서 자신의 경력을 쌓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대학 마지막 학년을 앞둔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오빠로부터 비통한 소식을 전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상실은 가족 전체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특히 이제 가족의 집에 혼자 남겨진 어머니에게는 더욱 컸습니다. 그 당시 브렌다의 오빠들은 이미 결혼하여 따로 살고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학위를 추구하고 있었죠. 학업을 마친 후 브렌다는 어머니와 함께 있기 위해 카마카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일자리를 찾았고 동시에 학생 생활에 몰두하면서 지역대학의 로스쿨에 등록하여 교육을 더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중 한 명이 나임 베라 나임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베라는 1999년 6월 11일 카마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저명한 의사 가문에 잘 알려지고 부유한 가정의 두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심장 외과의였고 어머니는 개인 진료소를 운영하는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나임은 그의 정반대인 형 하이미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그들에게 최고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미는 야심차고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의사가 되는 것을 꿈꿨지만 나임은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게으르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이었으며 눈에 띄는 외모와 타고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디자이너 옷을 잘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유지하여 인기가 많았습니다. 학교의 여학생들은 그에게 푹 빠졌고 그는 인상을 남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학교 후반기에 나임은 금지된 물질을 실험하기 시작했고, 이는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의 영향력 때문에 그는 어떤 실질적인 결과에도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만함과 적대감으로 악명을 떨쳤고, 괴롭힘, 신체적 다툼,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특권적인 성장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격은 종종 다른 모든 것을 가렸습니다. 2018년 나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모한 결정과 나쁜 습관을 버리고 중독 문제 치료를 받았고 결국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브렌다를 만났고 즉시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브렌다 역시 자신감 있고 대담한 젊은이에게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났을 당시 그녀는 23세였고 그는 막 19세가 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들이 처음 만난 날부터 그의 관심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배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 밤 늦게님 부모님이 소유한 아파트로 갔고 그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관계는 친밀해졌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브렌다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고 그것은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분명했습니다. 친구와 가족은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훔친 남자를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브렌다는 그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지만 소셜미디어에서 나임의 사진을 어머니와 오빠에게만 보여주면서 그가 그녀의 미래의 약혼자라고 무심하게 언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임은 브렌다를 그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소개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같은 아파트에 갇혀 있었고 그들은 결코 공개적으로 커플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지만 브렌다는 그가 단순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속으로는 나임이 나이 차이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비밀 만남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고 브렌다는 그 관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나임이 점차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의 행동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유대가 여전히 강하다는 생각을 고수했습니다. 어느 날 브렌다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건 남자는 자신을 나임의 사촌이라고 소개하고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나임이 공격성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영향력 있는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화 건 사람은 브렌드에게 너무 늦기 전에 관계를 끝내라고 조언했지만 그녀는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2019년 2월 중순 브렌다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완전한 놀라움으로 다가왔지만 처음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그들의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나임에게 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마침내 그녀에게 헌신하도록 밀어붙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브렌다는 그 소식을 공유했고 처음에는 나임이 말을 잃었지만 그 후 그의 태도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몹시 화를 내며 자신이 아버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기를 갖는 것은 그의 당면한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브렌다에게 임신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모든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브렌다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임신했다는 사실은 기적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논쟁이 격화되었고 나임은 브렌다에게 그들이 완전히 끝내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서로 만나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브렌다는 이 기간 동안 친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그를 몹시 그리워하고 여전히 그들이 재회하기를 바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월 말 나임은 마침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직접 만나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브렌다는 그가 마음을 바꿨다고 확신하며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그 소식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알렸고 그녀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2019년 2월 28일 밤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브렌다는 그녀의 반 친구 중 한 명의 생일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축하 행사가 끝난 후 그녀는 나임의 아파트로 갔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3월 1일 금요일 브렌다는 대학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그녀에게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강의를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그녀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브렌다의 어머니는 생일 파티에 대해 알고 있었고 딸이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친구와 함께 묵을지 남자친구와 함께 묵을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곧장 수업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녀의 어머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대학에서 브렌다의 행방을 묻는 전화를 했을 때 비로소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와 가족은 즉시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나임과 함께 있는 동안 단순히 시간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라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사건. 남아있던 희망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브렌다는 사라졌습니다. 2019년 3월 1일 아침 나임베라는 아버지와 두 변호사와 동행하여 카마카 경찰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젊은이는 자신이 자백하고 전날 밤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당국에 알리고 싶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신문실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그는 침착하게 사건에 대한 자신의 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괴로워 보였지만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나임은 그날 저녁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밀한 만남을 위해 여성 지인을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들은 이전에도 약속이나 기대 없이 이런 식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고 그는 그녀에게 즉시 떠나라고 요청했습니다. 아파트는 계단으로 연결된 두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나임은 격렬한 말다툼 중에 브렌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잡으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주려고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브렌다는 추락으로 인해 치명적인 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나임은 자신이 일어난 일에 대해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필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유해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사항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테라스에 있는 큰 야외 그릴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캐비닛에서 라이터 기름을 발견하고 브렌다에게 붓고 성냥을 그었습니다. 불은 즉시 붙었지만 불길이 너무 커지고 짙은 연기가 압도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웃 아파트의 한 남자가 한밤중에 누군가가 고기를 굽는 것을 보고 놀라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나임이 그를 알아차렸을 때 그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이 이웃은 나임이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완전히 침착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당국에 전화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임이 그릴이 화장터가 아니며 그의 계획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해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큰 칼을 사용하여 시체의 하반신을 상반신과 분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모든 것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상자에 넣어 채 실었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운전하다가 그는 순식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길에 아무렇게나 쓰레기통에 하반신을 버렸습니다. 상반신에 대해서는 도시 밖으로 나가 도로에서 멀지 않은 얕은 협곡 근처에 멈췄습니다. 그는 유해를 도랑에 던져놓고 흙, 나뭇가지, 쓰레기로 덮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던 중 순찰차가 그를 거의 덮칠 뻔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차가 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재빨리 생각한 나임은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통화하려고 차를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을 믿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나임은 엉망진창인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곧 혼자서는 감당하기 벅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촌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촌은 나임이 환각을 보거나 금지 약물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곰곰이 생각한 후 나임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더 이상 나임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들과 상의한 후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아들에게 자수를 강요했습니다. 자백하는 동안 나임은 유해를 유기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인근 건물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그가 쓰레기통에 가방을 던지는 모습과 그의 차가 배경에 찍혔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바꾸려고 해도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협곡에서 두 번째 상자를 찾아냈고 법의학 전문가들이 즉시 유해를 조사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인 진실, 즉 나임의 사건 설명과 완전히 모순되는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시신이 심하게 불에 타고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에서 떨어진 것과 일치하는 부상은 없었습니다. 뼈가 부러진 곳도 심한 멍도 없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목이 완전히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부검 결과는 훨씬 더 충격적인 사망 원인을 드러냈습니다. 브렌다의 목에 있는 연골이 사고가 아니라 힘에 의해 짓눌린 것입니다. 압력은 맨손으로 가해졌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질식사였습니다. 브렌다는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브렌다의 입안에서 천조각 섬유를 발견했고 나중에 그녀 자신의 스카프의 소재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그녀가 목 졸려 죽기 전에 그녀를 침묵시키기 위해 무언가가 입에 쑤셔 넣어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나이미의 손에는 브렌다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새로운 긁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증거는 암울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잔혹 행위였습니다. 브렌다의 가족과 친구들이 비극을 알게 되자마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브렌다의 임신 주장이었는데 나임은 수사관들의 질문에 답할 때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브렌다가 임신을 이용하여 자신을 조종하면서 몇 주 동안 압박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나임에 따르면 그들의 관계는 순전히 육체적이었고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 미래를 논의한 적이 없었고 가족을 시작하는 것은 더더욱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렌다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즉시 임신 중절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이 의견 차이로 인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사건 당일 밤 브렌다는 아이를 낳겠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나임에게 결혼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로 인해 분노했고 분노에 휩싸여 그녀의 삶을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에는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브렌다는 전혀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것을 나임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했다면 헛된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훨씬 더 깊이 파고들어 놀라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브렌다는 임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녀는 10대 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나임에게 달리 말했을까요? 브렌다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버지니아는 나중에 신문 과정에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브렌다가 자신이 임신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고 생리 주기가 늦어지고 증상이 나타나자 의사들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며 매우 기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나임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흥분하거나 지지하는 반응을 보이는 대신 즉시 그녀를 무시하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브렌다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2명에게만 임신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를 만날 기회가 없었고 어머니에게도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에 따르면 브렌다는 나임을 속이거나 조종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엄마가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임은 자수하고 자신의 사건 버전을 제시한 날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난 일이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충격을 받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대신 브렌다를 잔인하게 처리하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그들 사이에 진정한 관계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는 가벼운 관계일 뿐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법에 따라 낭만적이거나 가정적인 관계 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가중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파트너를 신뢰하고 파트너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자기 보존 감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브렌다와 나임이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면 그는 가혹한 형벌, 잠재적으로 무기징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판사들에게 그들의 상호작용이 순전히 우연적이었고 감정적인 유대가 없었다고 확신시킬 수 있다면 그의 형량은 최대 15년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임과 그의 아버지가 고용한 법률팀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와 브렌다 사이에 진정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결코 공공장소에서 함께 목격되지 않았고 공유된 사진도 없으며 서로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브렌다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녀의 친구와 가족은 그녀가 나임을 깊이 사랑했고 그들의 감정이 상호적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압력을 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그의 부모님에게 공식적인 소개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나임의 반 친구 중 한 명이 나중에 나임이 브렌다를 결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지만 그녀를 꼬드겨 임신에 대해 말했을 때 헛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당황했고 탈출구를 찾기 위해 필사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 친구에 따르면 나임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거나 자신이 자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행 일주일 전 나임은
사촌에게 접근하여 돈을 받고 문제를 처리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아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의 사촌은 그것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일축했습니다. 나임이 단순히 감정을 쏟아내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나임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 은폐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비로소 그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사건 이후 나임의 가족은 브렌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이 비극이 그들의 삶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법률팀은 그의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면서 그의 방어를 위해 계속 싸웠습니다. 그들은 브렌다를 나임을 조종하고 압박해 온 사람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녀가 결혼을 강요하기 위해 임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다른 동기가 있었고 그를 부유하고 유망한 남편으로 여겼습니다. 나임 자신은 극도의 고통의 순간에 행동했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이 방언은 곧 무너졌습니다. 초기 신문 과정에서 그는 브렌다의 유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는 충격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그의 이웃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증인은 그날 밤 테라스에서 나임이 그릴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완전히 침착해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웃에게 친절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범인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또한 나임에게 사이코패스 성향 경계선 성격 장애 및 양극성 정동 장애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중 어느 것도 그의 법적 책임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보라 가족은 돈과 영향력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 나임이 완전한 책임을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법률팀은 대중의 관심이 결국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브렌다의 가족은 나임이 관대한 형벌을 받거나 더 나쁘게는 정의를 완전히 회피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브렌다의 어머니인 플로렌시아는 이러한 가능성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가하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여러 시위와 행진을 조직했습니다. 페미니스트 운동가들도 사건이 덮이지 않도록 결심하면서 운동에 합류했습니다. 재판은 2021년 5월에 마침내 시작되었고 광범위한 언론 보도를 받았습니다. 소송의 중요한 측면은 나임과 브렌다 사이의 관계의 본질을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은 그의 어린 나이를 강조하면서 그가 진지한 약속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브렌다와의 관계는 단순한 가벼운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법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 나임은 최소한의 형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범죄가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7년 이내에 가석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 내내 피고인은 냉담하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의 조언에 따라 브렌다의 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표했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고 거의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2021년 5월 14일 나임은 가중살인과 범죄 은폐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석방 가능성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브렌다의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300만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하기를 거부하고 판결을 감정 없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선고 직후 그의 변호사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님의 무죄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인과 증거를 찾을 준비를 하는 동안 언론은 그의 부모가 억압했던 과거 사건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2명의 전직 반 친구가 나서서 나임을 괴롭힘과 공격적인 행동으로 고발했습니다.
두 여성은 나임이 심각한 위협이라고 진술하면서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거절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자들은 항상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 친구 중 한 명이 그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는 그녀를 스토킹하고 위협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녀를 모욕하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젊은 여성은 나임이 자신을 강제로 하려 한 후 학교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녀가 저항했을 때 그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그녀의 개인 사진을 온라인에 유출하여 보복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법률팀은 당시 두 스캔들을 모두 덮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2년 3월, 법원은 새로운 증언을 고려하여 브렌다 고르딜로 사건에 대한 재심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나임은 최소 51년 동안 가석방 가능성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이 비디오를 공유하여 제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곧 만나요.